안녕하세요, 스태그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시승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저의 에마죠.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와 같이 달려주고 즐기고 했던 저의 에마의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차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BMW의 2011년식 G4 3호i 모델이고요. 코드네임명 N54 직렬 6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306마력, 최대 토크는 40.1 정도 됩니다. 7단 더블 클러치 기어박스와 맞물려서요, 제로백은 5.1초, 그리고 최고 속도는 250에 제한이 됩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전쯤에 미국의 코브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단말기 형태로 ECU 매핑을 스테이지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 제품을 직구로 구입을 해서 스테이지 1으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콥에서 제시하는 스펙 상으로 봤을 때 약 370마력 정도 된다고 하고요. 토크도 50에 가깝다고 해요.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날씨가 좋을 때 제로백을 런치 스타트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로백은 4.3초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고 속도 같은 경우는 매핑을 하면서 제한 속도까지 풀려가지고요, 280 정도까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밖에 짜잘하게 2014년식인가부터는 순정 상태에서 리모컨으로 지붕을 개폐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코딩을 통해서 이제 주행 중에도 30km까지는 자동으로 원터치로 개폐가 가능하고요. 차 키로도 외부에서 3초만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지붕이 다 열리고 닫힐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고, 그 밖에 H&R 제품으로 스테빌라이저를 바꿨고, 그 다음에 룩손이라는 브랜드의 스트럿바를 장착을 해놨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차를 타고 좀 이렇게 스릴 넘치는 드라이브를 했을 때 생각보다 고속에서의 좌우로 차선을 변경할 때 상당히 불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바닥에 좀 가라앉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한쪽으로의 요잉이 좀 심한 느낌을 받았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H&R의 스테빌라이저를 장착을 했었는데요. 옛날에 제가 블로그에도 작성을 했었지만, 순정의 스테빌라이저와 H&R사의 스테빌라이저 두께가 거의 2배 가까이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해서 지금은 되려 주변에 순정 3호i나 3호iS를 타시는 분들의 차를 타면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움직임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차의 연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공인 연비는 9.1km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100km로 정속 주행을 잘 했을 때에는 11km 이상은 충분히 나왔고요. 제가 90에서 11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시간 반 정도 지방 내려갈 때 주행을 했을 때 최고로 찍었던 연비가, 물론 ECU 튜닝을 한 이후입니다. 이후인데 그때 12.7km, 12.8km 정도 찍었고요. 평상시에 시내 주행과 적당한 고속 주행을 번갈아 가면서 할 때는 보통 7km 초반, 6km 후반 정도 나오고요. 시내 주행만 하거나 아니면은 급가속, 급감속을 많이 하게 되면 5km대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 차의 연료 탱크가 55리터, 통상 50리터에 5리터는 이제 비상용 기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급류를 가득 주유하고 주행을 했을 시에 보통
350에서 맥스 450km 정도를 타더라고요. 평균적으로입니다. 예, 고속도로 주행만 했을 때는 뭐 500km 이상도 충분히 탈 수 있었고요.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세팅 자체가 기어 변속 타이밍이 좀 뒤로 가서 2000rpm을 넘겨서 변속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습관이 된 게 평상시에 주행을 하면서도 기어 변속을 수동으로 2000rpm 넘기기 전에 1500rpm 선에서 해주는 게 약간 습관이 되어 있고, 이게 뭐 연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여지껏 단 한 번도 측정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2000rpm을 넘겨서 변속을 한다는 게 뭐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땐 높은 편이죠. 예, 높은 편이고, 승차감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BMW들은 노멀,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의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노멀 모드에서도 서스펜션은 그렇게까지 편안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설프게 흔들리는 것보다는 딱하게 잡아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안정감은 많이 주죠. 예. 그 G4 같은 경우에 차체가 굉장히 낮아요. 차체가 굉장히 낮아서 모르는 지하 주차장을 들어갈 때나 아니면 딱 봐도 높아 보이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앞은 사실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중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카에 적당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요. 사실 뒷자리가 없어서 불편한 거지 승차감 자체가 하드해서 데일리로 타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한동안은 데일리로 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포트 모드로 가면은 서스펜션 댐핑력이 좀 더 딱딱해지고 DSC의 개입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지고 변속 타이밍이 3500rpm 까지도 늦춰지며 엑셀의 민감도와 스티어링의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스포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DSC의 개입이 매우 많이 늦춰지는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 이상의 무언가가 바뀌진 않습니다. 롱노즈 쇼테크 형태의 전형적인 고전 스포츠카의 디자인 형태를 따르고 있는 G4는 좌석 바로 뒤에 뒷바퀴가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차가 코너에서 조금만 미끄러져도 차가 굉장히 많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듯한 짜릿한, 이걸 재미라고 해야 되는지 무섬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게 저는 되게 좋았고요. 점점 차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다 보니 산길에서 스포츠 플러스의 모드에 두고 살짝 뒤를 미끄러뜨리면서 코너를 타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더라고요. 되려 스포트 모드나 노멀 모드 상태에서는, 보통 스포트 모드죠, 차가 미끄러짐을 감지하면 DSC가 바로 개입을 해버리고 출력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카운터 스티어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스포트 플러스나 혹은 주행 안전시를 완전히 끈 상태로 탈 때는 그런 재미가 상당히 좋았죠. 네, 코너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차는 HNR에 스테빌라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G4들보다는 운동 성능에 있어서 좀 더 타이트하고 하드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코너 공략에서도 운전자로 하여금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G4는 지붕을 이렇게 닫아 놓았을 때의 무게 배분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질 않는데요. BMW에서 발표한 수치로는 지붕을 열었을 때, 당연히 철제 지붕이 반으로 접혀서 트렁크로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앞뒤 무게 배분이 50대 50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55대 45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지붕을 열고 와인딩을 즐겼을 때 차의 기민함이 닫았을 때보다는 더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너링의 기본은 역시 속도를 높여서 달리다가 스티어링을 틀기 직전에 감속을 충분히 하고 기어를 올린 상태에서 탈출점을 바라보면서 엑셀을 서서히 전개하면서 틀어주는 거, 요게 가장 코너링의 기본이죠.
그 기본적인 코너링 공략을 하나하나 할 때의 재미가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G4의 바디가 246 M3랑 거의 동일한 바디를 사용한다고 해요. 일전에 그 246 M3를 전문적으로 보는 미케닉 분께서 제 차의 하체를 처음 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46 M3랑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아무래도 롱노즈 쇼테크 형태의 차라 코너를 탈출하면서 그 엑셀을 싹 전개하면서 스티어링을 틀어줄 때 뒷바퀴가 운전석의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이나믹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MS 약간 쳐서 얘기하자면은 한 급 위의 스포츠카들과 비교를 해도 무척 즐거운 비대등대등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F8 특유의 그 느낌이 매우 잘 살아있는 차죠. BMW 로드스터의 역사는 1930년대 후반에 그 315 PS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최초의 BMW 로드스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로드스터계의 황금기를 맞이했었던 328이라는 모델이 1947년인가에 나왔을 겁니다. 예. 그 이후에 로드스터 쪽에는 특별할 모델이 별로 없었어요. 중간에 이제 뭐 그 한참 성공가들 달렸던 벤츠 SL을 잡기 위해서 507이라는 모델을 판 적이 있었는데요. 완전히 망했었고요. 그 후에 BMW 한동안 세단형 모델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3 시리즈로 대표가 되죠. 그러고 나서 1988년에 G1이라고 하는 약간 실험적인 디자인을 채택했었던 로드스터가 출시를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짝이 이런 식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열리는, 탑승이 굉장히 불편했지만 무척 센세이션했던 그런 차를 발표를 했다가 아주 소량 판매를 하고 단종이 됩니다. 국내에도 뭐 한 두세 대 정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국내에서는 본 적이 없고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이제 한두 번씩 본 적이 있던 그런 차였고요. 이후 G2 모델은 건너뛰고 G3 모델이 출시를 합니다. 당시가 9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때가 굉장히 그 소형 로드스터들이 잘 팔리던 시절이었죠. 작고 경량화됐는데 운전의 재미가 살아있는 그런, 특히 일본 차들이 그런 게 많죠. 혼다 S2000이라든지 마스다의 MX-5 미아타라고 그러나요? 예, 그 모델이라든지. 그때쯤에 이제 BMW의 G3도 출시를 해서 굉장히 잘 팔리게 됐었고요. 벤츠 SLK와 경쟁을 했었죠. 포르쉐 박스터나 아우디의 TT도 그때 다 새로 등장한 그런 경량 로드스터들이었습니다. G3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당시 좋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엔진 라인업과 출력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출시되고 나서 단종되기 전쯤에는 쿠페형 슈팅 브레이커 모델이 나왔었고요. M 버전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BMW는 코드네임명 E85 G4를 출시를 하고 이 모델 또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285 모델 같은 경우도 역시 하드탑, 그러니까 지붕이 개폐되지 않는 모델도 있었고 M 모델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246 M3의 6기통 엔진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즐겁고 파워풀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차라고 해요. 그 후 E89 G4, 제 차죠. 가 출시를 했는데 BMW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M과 세단 쪽에 집중을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AMG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요. C63부터 시작해서 E63, 뭐 S63 등등 그런 고배기량의 AMG 엔진들을 얹은 세단 차들이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BMW는 사실 M3, M4 말고는 그 위급부터 M5, M6는 크게 인기를 끌지를 못했죠. 해서 그런지 G4를 소홀히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국내에 E89 G4가 소개가 됐을 때가 2009년이었는데요.
이제 2019년이 되었는데 10년째 신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코드네임명 G29 완전 신형이 해외에는 출시를 했으나 국내에는 사실 지금 BMW의 그 EGR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신형 G4의 출시 시기도 전혀 점쳐지지가 않는 상태죠. 중간에 289 G4가 페이스리프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2014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는 LED 헤드램프가 옵션 사양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국내에는 화이트 LED 코로나링만 들어간 헤드램프와 사이드 마커가 약간 디자인이 바뀌었죠. G4를 떠나서 BMW의 페이스리프트 중에는 가장 변화의 폭이 작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죠. G4는 두 가지의 그 고질병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는 휠 크랙이 한동안 이슈가 많이 됐었어가지고 BMW 쪽에서는 비공식 리콜을 했었죠. 센터에 차량이 입고되었을 때 체크를 하다가 휠 크랙이 발견되면 신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누유, 그러니까 그 오일 팬 쪽에서 엔진 오일 누유가 거의 그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도 미션 오일 누유도 좀 몇 차례 제가 사례를 봤었는데요. N54 엔진을 쓰는 차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단 듀얼 클러치 이때 당시에 이 기어박스를 쓰는 차들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92 M3에서도 미션 오일 누유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유하는 양이 그렇게 막 철철 넘치거나 그 정도로 심하게 막 이런 건 아니라서, 물론 신품으로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굳이 교체를 안 하고 타고 다녀도 크게 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G4 같은 경우에 이 서스펜션의 댐퍼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아요. 그 차를 옆에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본넷의 가장 윗부분과 휠 하우스의 디자인을 보았을 때 과연 저기 서스펜션이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서스펜션이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도 한 4년 정도 전쯤에 한쪽 서스펜션이 터져서 신품으로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G4들한테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사실 차를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타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이 차와 쌓은 추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무엇보다도 BMW에서는 굉장히 유니크했던 모델이었고, 제가 독일 여행을 다니면서 보았을 때 독일의 매니아들에게는 그리 인정을 받지 못했던 차였고, N54 엔진을 얹었었기 때문에 출력 튜닝 부분에서 많은 이점이 있었죠. 물론 그에 따른 단점들도 많이 있었지만, 한때 그 G4가 현역으로 열심히 뛰던 시절에 스테이지 2, 3 이런 튜닝을 해서 700마력, 600마력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녔던 분들도 계셨고요.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스피드나 달리기 이런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 로드스터만의 낭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로드스터를 타는 분들은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한적한 숲속 도로를 지붕을 열고 빠른 속도도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달리면서 차의 엔진음과 배기음을 듣고 주변의 그런 식물들을 보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고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드스터 이게 불편한 점 당연히 많습니다. 좌석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한 코트를 놓을 곳도 2명이 탄다면 트렁크를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처음에는 하드탑이기에 좋았던 부분들이 BMW도 그걸 아니까 신형 G4에 소프트탑을 채용을 했겠죠. 잡소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컵홀더 배치도 저는 좀 굉장히 불편하고요.
또 이건 BMW 코리아에 대한 불만인데 왜 열선 핸들을 넣지 않았을까? 저는 오픈카들이 반드시 열선 핸들 옵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거든요. 그때 지붕을 열고 달릴 때는 사실 손만 시려운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손만 시려고 딴 데는 괜찮고 히터를 좀 세게 틀고 창문을 다 올리면 소위 그 노천탕 느낌, 머리 위는 시원한데 목 아래로는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죠. 스태그의 BMW G4 35i 롱텀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